하루도 채 되지 않는 8시간 만에 57명을 살해하고 35명의 사상자를 내어 2010년까지 최단시간 최다살상의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던 희대의 살인마 우범곤. 그는 누구일까? 아버지의 뒤를 이어 경찰이 된 우범곤. 해병대 군복무 당시 훌륭한 사격 솜씨로 특등사수로 뽑히기도 했던 그는 전역 후 경찰이 되었어. 그는 어릴 적부터 경찰관이었던 아버지를 동경했기에 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경찰이 되겠다고 결심한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지. 그는 그의 고향인 경상남도 부산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1981년 4월부터는 101 경비단에 선발되어 청와대 경호 업무를 수행했을 만큼 한마디로 엘리트 경찰이었지. 미친 호랑이. 하지만 얼마 못 가 그는 중도에 전출을 당해. 그는 그의 난폭한 성격과 술로 인한 주사 문제로 인해 적성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고 결국 경상남도 의령군의 국유지서로 자천되었어. 여기서 국유는 지역의 명칭이고 지서는 현재의 치안센터라고 보면 돼. 성격이 워낙 거칠고 술만 마셨다 하면 걷잡을 수 없이 난폭해지는 우범곤에게 미친 호랑이라는 별명이 그냥 붙여진 게 아니라는 말이지. 사건의 발단은 파리? 1982년 4월 26일 잔인하고도 살벌한 사건이 일어났어. 평소와 다름없는 월요일, 당시 우범곤은 동거녀와 함께 살고 있었고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저녁 근무를 위해 낮잠을 자고 있었어. 그런데 이때 동거녀가 잠자는 우범곤의 몸에 파리가 앉는 것을 보고 파리를 잡기 위해 손바닥으로 가슴을 내리치자 놀라서 잠에서 깬 우범곤이 크게 화를 내게 돼. 동거녀가 자신을 무시해서 때린 것이라 오해한 그는 화를 참지 못하고 결국 주먹질을 하기 시작했어. 우범곤은 동거녀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폭행을 가한 뒤 저녁 근무를 위해 나갔다가 만취가 된 상태로 돌아왔어. 술에 취해 더욱 격정적으로 변한 그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또다시 동거녀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싸움을 말리던 가족에게까지 손찌검을 하게 돼. 가족들은 술에 취해 망나니처럼 날뛰는 우범곤을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동거녀의 가족이 자신을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범곤의 분노는 한계를 넘어 폭발했어. 완전 무장. 화가 난 그는 집에서 뛰쳐나온 다음 예비군 무기고에 가서 수류탄 7개, 소총 2정과 실탄 180발을 탈취했어. 무기로 완전 무장한 그는 길을 지나가는 행인을 발견하고서는 바로 총을 쏴 죽였어. 아무 잘못도 관련도 없는 사람을 말이지.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 그는 행인을 죽인 뒤 곧바로 국유 우체국 쪽으로 향했어. 우범곤은 자신이 총기를 사용하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마을과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해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전화국에 들어가 전화 교환원 2명과 숙직 중이던 집배원 1명을 죽이지. 이때부터 본격적인 광란의 살인극이 시작되는 거야. 눈에 띄면 죽는다. 그는 자신이 살던 집으로 돌아가 집주인부터 자신의 동거녀까지 총 6명을 살해한 다음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겨. 사람을 죽였으면 잡힐 것이 무서워 도망을 가거나 숨기 마련인데 분이 채 풀리지 않았는지 시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첩이 나타났다는 소리를 질러 유인한 뒤 총기를 난사해. 총소리에 놀라 나온 사람들도 결국 모두 총을 맞아 목숨을 잃었고 시장에서만 총 1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했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니야. 우범곤은 사람을 죽이면서 희열을 느낀 걸까? 그는 일말의 두려움 없이 다음 타겟을 찾아 태평하게 거리를 활보하다가 마을의 한 상갓집에 들어가게 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의금 3,000원을 내고 술상까지 받았지. 총을 메고 있는 그를 의아하게 여긴 마을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그는 간첩이 나와서 비상이 걸렸다며 의연하게 둘러대기도 하고 봉급도 작고 총각이라서 차별도 받는다며 인생에 대한 하소연을 늘어놓았다고도 해. 그렇게 잘 넘어가나 싶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내 우범곤의 심기가 불편해졌어. 실탄도 없는 빈총을 뭐하러 가지고 다니냐는 농담에 기분 이상한 우범곤은 갑자기 총을 들고 농담을 한 주민과 이장을 쏘고 도망가는 조문객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을 쏴서 24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어. 자폭. 그는 상갓집에서의 범행 이후 산속에 몸을 숨겼다가 다음날 오전 3, 4시에 마을의 한 집에 몰래 들어가서 일가족 5명을 인질로 잡고 있다가 수류탄을 터뜨려 자폭했어. 스스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거지. 무능한 경찰. 그렇다면 이쯤에서 의문이 들지. 도대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경찰은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나? 사건이 진행 중이던 오후 10시 50분쯤 보고를 받은 국유지서장 일행은 도망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령서 경찰 30명은 자정이 다 돼서야 현장에 도착했어. 하지만 이들 또한 우범곤이 무서워 마을 초입 다리 밑에 숨어있기만 했을 뿐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 사상자들을 보고 겁에 질려 도망치거나 숨기 바빠 마을에 경보방송을 하거나
사이렌을 울리는 초기 대응도 전혀 하지 않았지. 일주일 만에 묻힌 사건. 이토록 잔혹하고도 비극적인 우범곤 순경 총기 난사 사건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거니와 해외에서도 대서특필할 만큼 충격적인 뉴스였는데 의외로 사건이 아주 빠르게 묻혔어.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 사고는 최대한 조용하고 빠르게 수습을 해야 했겠지. 또 당시는 언론 통제가 이뤄지던 시기여서 관련 기사는 불과 일주일 만에 모두 사라지게 되었고 후속조사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끝이 났어. 자료마다 가장 기본적인 사망자 집계 데이터에도 차이가 있는 걸 보면 정부에서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알아보기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은 거야. 진심 어린 사과. 사건을 겪고도 유족들은 정부의 통제로 인해 추모 행사 한번 열지 못하고 오히려 유족들만 죄인들처럼 입을 다물고 살아왔다며 그동안에 참았던 울분을 토해냈어. 우순경 사건 피해자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의령부는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이 벌인 만행인 만큼 국가가 책임이 있다며 국비로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2024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유 공설운동장 인근의 위령탑과 추모공원을 세우기로 결정했어. 비록 시간이 많이 지나기는 했지만 이제라도 정부는 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실수나 잘못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 유족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기를 바래.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자취식이 가득한 지식상점을 구독해줘.